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 대표가 부산 유세 현장에서 했던 발언을 놓고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정무 오빠 해보여. 그 지역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영남 부분은 예민하잖아요. 잘 나가다가도 역풍. 우리 지도부는 자기를 홍보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 구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을 보내는 게 지도부의 자세다.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정 대표와 하정우 후보 모두 사과했지만 당내에서 이 발언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오빠라는 호칭을 했다고 야당이 아동성희롱까지 언급한 건 과도하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분이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 좀 황당한 평가를 하신 거죠. 지금 이제 그 오빠라는 평범한 호칭은 맞죠.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할 때 예컨대 뭐 제 동생이 저한테 오빠라고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그 황당한 상상력은 법원도 다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어요. 저렇게 오빠 호칭 강요 논란에 대해서 이것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법원의 판결 기조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인권위에서도 판결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노동위원회에서도 그런 취지로 판결한 바가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데 저 부분을 일반화시켜서 저렇게 황당한 주장을 한다. 저분이 또 변호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와 민주당 당대표가 사과를 잘 했는데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과연 민주당 내 입장이 이게 통일적인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논평의 가치도 없는 황당한 평가다 이렇게 봅니다. 네, 물론 이 정청래 대표도 바로 사과를 했고 김광임 부원장 역시 해당 글을 지금은 지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이 정청래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도 논평을 냈는데요.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서 상처받았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 이 내용이 부적절한 지적을 했고요. 여기에 민주당이 성인지적 관점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당 차원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쓰게 당연히 또 비판된 말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비판의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랬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또 하정우 후보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마자 즉각적으로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사과를 지금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다른 말을 할 이야기가 전혀 없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SNS에 당직자가 글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논란을 불필요한 논란을 더 확산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후보로 나서시는 분들 그리고 그 후보들을 지원하는 모든 당 조직에 계신 분들은 지금은 말을 아낄 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의 비판에 겸허하게 그 모습을 수용하고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자정 노력을 꾸준하게 하는 것 말고 과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정청래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누비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여기에 연일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전재수 후보에게 맡겨라. 지도부가 선거를 돕는 게 아니라 자기 홍보를 하려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이게 후보로서 어떤 할 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정 대표 견제에 나선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본인도 지금 출마자잖아요. 네. 연수갑의 출마자이기 때문에 다소 본인의 선거 그 반격을 넘는 그 언행을 하고 계세요. 네. 이 부분 근데 적절한 언행이 또 돼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 대표를 견제하는 그런 차원의 언행이다. 물론 선대위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보면 김민석 총리에서 송영길 전 대표로 다음 차기 당권 주자가 다소 좀 변경된 것 아니냐 염두에 두고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은 당권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엇박자가 나게 되면 사실 당심을 바라보는 당원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갈등 요소를 인식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바로바로 지적을 한다는 의미는 저거는 이제 당권을 위한 당대표 견제로 뿐이 볼 수가 없고 더군다나 평택을에도 조국 대표를 견제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때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조국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김영남 후보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거 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왜 없애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네. 다소 좀 어찌 보면 시의적절한 반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한 그런 식의 행보로서 당대표 구도와 맞닿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영남권을 방문했고 또 어제는 경기 북부를 방문했는데 보수 지지세가 좀 강한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당세가 낮은 지역을 공략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영남권 등에서는 정 대표의 방문을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일각의 이야기도 들리던데 이러면 앞으로 정 대표의 행보가 될까요? 아니면 견제 목소리이기 때문에 좀 그대로 행보를 밀고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될까요? 당 대표나 당 지도부가 열세 지역을 방문한다라는 것은 당력을 모아서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나 당 지도부가 현장을 방문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열세 지역에 갔을 때 그동안 저희가 당력을 총력적으로 다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게 좀 전에 나왔던 그런 설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지점이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와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 본인이 이제 대구에서 하셨던 발언이 있습니다. 후보들이 오라면 오고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그리고 뒤에 서 있으라 그러면 뒤에 서 있겠다라는 것이 정청래 대표의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각 지역 단위에서 요청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선거 캠페인을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지원에 나선 친한계를 향해서 징계를 경고했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징계를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징계가 아니고 내부 공격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내부 총질을 그만하시고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한자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예비 후보 등록 현장에 동행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징계까지 예고를 한 건데 한 의원은 내부 총질하지 말고 선거 전략 세우라 이렇게 맞받았고요. 친한계에서는 왜 이전에 대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한덕수 전 총리의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의원도 있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데 이 내부 갈등 얼마나 갈 걸로 보세요? 근데 저는 이걸 내부 갈등의 시각으로 보거나 한자 의원의 말씀처럼 이거를 개파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거 정말 잘못된 거죠. 이건 선거 전략 차원에서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경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6,700여 명의 후보가 뛰고 있어요. 동시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중에 절반은 국내심 분들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럼 3천여 분의 사실은 인생이 걸린 문제가 이 선거의 그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 그것도 비례대표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렇게 따지면요. 자,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그다음에 대여 투쟁을 위해서는 이준석 당대표를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각 후보들 개혁신당 후보들도 뛰고 있고요. 무소속 후보들도 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지원하는 당원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선거 국면이 아니라 그러면 한자 의원의 저런 말도 뭐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선거 국면에서 선거 전략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가장 큰 선거 전략에 해가 되는 게 저런 행동인 거예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자 의원은 비례대표인데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공천을 받으셨죠. 네. 근데 비례대표는 당에 대한 투표가 본인의 배지로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행동은 조심해야 되는 거고 당대표 입장에서 전국 선거를 지원하는데 지원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 부분은 그냥 지나간다 있을 수 없는 거죠. 본인이 자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전 참 이게 뭐 내부 총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게 가장 큰 내부 총질입니다. 선거에 임하고 있는 국내심 후보들이 3천 명이 뛰고 있는데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고 저렇게 하고 계속 내려가시겠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박민식 후보를 부산 북가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박민식 후보와 한 전 대표 모두 현재로선 단일화의 선을 긋고 있는데 이 선거가 압박해 오면서 단일화 요구가 점점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이 단일화가 되면 아무래도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좀 뜨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의 단일화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지층들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지지가 또 요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단일화의 가능성은 현재 상태에서는 매우 낮게 전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후보,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당의 원칙을 가지고 제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 어떻게 연대를 논할 수 있느냐라고 제동을 걸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 후보 모두가 단일화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감정적으로 격해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일화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거가 생물이지 않습니까?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갔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데 이 단일화의 압박이 지지층에서부터 점점 더 높게 나오고 또 이 지지율의 변화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일화의 가능성이 완전히 낮췄다라고 평가하기는 일러서 하정우 후보 역시도 이 최종적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단일화가 되는 것을 감안한 그런 선거 전략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문제를 놓고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복당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공천 배제를 시사한 걸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현재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공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 상태죠.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죄로. 그렇다면 윤리위에서 이걸 풀어주지 않는 한 사실은 이제 공천을 진행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당원당 규정의 제한 규정을 떠나서 어쨌든 전체적인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공천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 공천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박덕흠 공관위원장과 정진석 전 실장과는 또 사동관계입니다. 자, 그런 이해충돌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전국적인 어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이 지역의 정진석 전 실장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된다라는 전략도 뭐 나쁘진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면 공천이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추경호 후보의 대구시장 공천을 언급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대구시장으로 공천이 확정된 추경호 후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최종적으로 공천을 줬습니다. 또 이진숙 전 반통위원장, 김영 전 의원 이런 분들도 윤호개인 인사다라고 평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공천이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과연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 이 문제가 근거가 없는 것이냐? 저는 근거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초래한 국민의힘의 무원칙이 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윤호개인 논란, 이 공천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107명의 소속 의원 전원이 절연을 하는 그 선언문까지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실질적으로 다른 모습의 공천들이 이루어지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만 제외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공천이다,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주장을 저는 할 수 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의 이번 이 공천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공천이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설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죠. 2, 3년이면 전월세 문제
대책을 세울 수 있고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5년 임기 동안 뭐 하시고 이제 와서 전월세 지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본인에 대한 비판입니다. 빌라 포비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고요. 박원순 시장 때 시작됐던 정비사업 물량 대거 축소, 주택 공급 빙하기에 들어가게 된 사실을 굳이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적반하장의 주장을. 자, 이 여야 후보들 연일 부동산 문제를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서울의 전월세 폭등 대책으로 정원호 후보가 빌라 공급 등을 제시하자 이 오 후보 측에서는 근본 해법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이 공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원호 후보가 왜 계란으로 자꾸 바위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정책만큼은 사실 박원순 전 시장 당시에 정비구역이 389개 정도가 해제되면서 공급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비구역을 통해서 아파트가 공급되게 되려면 실제로 보통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 정비사업 한다 그러면서 그걸 해제하는 이 부분의 여파가 아직까지 있는 것인데 저걸 자꾸 오세훈 시장의 과오로 돌리려고 하는 무리한 시도를 하다가 역풍을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빌라든 아파트든 공급이 절대 부족합니다. 일단 객관적 공급이 부족해요. 물리적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난이 오는 거고, 또 하나는 또 민간이 많은 부분을 갖지 못하도록 이주택, 다주택을 규제하니까 실제 객관적 부족을 떠나서 실제 공급되는 이전 공급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면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또 막아놓고.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의 잘못 중에 하나가 제 판단에는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지정 정책에 대해서 먼저 이걸 풀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을 정해야지만 본인이 얘기하는 정책과 상충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뭔가 뒤죽박죽 이런 부분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정책이 정리가 돼야 올바른 토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던지시는 것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지만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정리부터 해서 힘있게 공약을 내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 후보 측에서는 아파트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빌라를 주거 대안으로 내미는 거 기만이다 이런 취지의 비판도 했는데, 이 빌라가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빌라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주거의 불안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정원호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한 진위를 자꾸만 그 왜곡하고, 오세훈 시장께서 남탓 정치, 과거에 박원순 시장 하고 또 그 문재인 정부의 탓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지난 5년 동안 이 오세훈 시장 시절에 과연 이 주택의 안정 대책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냈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정비구역을 지금 박원순 시장이 많이 해제했다고 하는데, 정비구역이라고 지정을 한 것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시작의 단계에 불과한 것이지, 이 정비구역이 지정됐다라는 것이 계획일 뿐인데 그것이 실현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실현이 안 된 것이 정비구역을 해제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5년 동안 그 오세훈 시장께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 서울의 주택 인허가가 62% 정도가 급감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그 주택을 정비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10년, 15년씩 걸리는 이 과정들을 당길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허가 되고 착공되고 준공돼서 사람들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입시장 탓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오세훈 시장의 재임 기간 5년 동안은 아무런 탓이 없는 겁니까? 5년 동안은 그냥 전임 정부만 방치하고 있고 앞으로 5년이 지나야 오세훈 시장께서 역할이 나오는 겁니까? 그런 발상으로 말씀 주시는 것은 그 오세훈 시장께서 지난 5임의 재임 기간, 5년 동안의 재임 기간을 남 탓으로만 자꾸 돌리고, 또 그리고 숫자를 왜곡하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 국민들 또 서울 시민들의 눈을 좀 가리려고 하시는 그런 측면이 부각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서울의 주택 안정을 위한 오 시장의 노력은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길이 없다. 이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제가 10초만 설명을 할게요.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에 30만 가구에 대해서 정비구역이 재지정됐고요. 10만 가구는 실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이 못 된 것은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89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한 박원순 전 시장 탓인 거예요. 저희가 탓을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행정적 목적이 달랐겠죠. 거기에 골목길에 페인트 칠하는 것을 뭐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칭했겠죠.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보면 이 공급 부족이 하게 된 원인이 박원순 전 시장 등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판단이 아직까지도 이전 공급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작용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정원호 후보께서 계속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제기하지 않게 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이건 계속 언급할수록 정원호 후보께 불리해요. 네, 최근에 SBS에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정원호 후보가 41.4%, 오세훈 후보가 33.8%로 나타났는데요. 오차 범위 밖에서 한 자릿수 격차입니다. 자, 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제 부동산 이슈가 계속 부각되면 아무래도 정원호 후보에게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정원호 후보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그 대출 규제, 그리고 토지 허가 구역 지정,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세금 문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부와 다른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정원호 후보가 또 다시 추가했던 뭐 착착 개발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착공까지 본인이 매니지먼트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착공이 되려면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주하고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주하려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못 빌려서 이주를 못해서 재건축이 추진이 덜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엇박자, 이거를 정리하는 속 시원한 어떤 공약을 시민께 말씀 주셔야 시민이 그걸 믿고 다르구나라고 느끼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나 시정 요구를 하지 않고 본인은 추가로 이걸 하겠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특보님한테 여쭤보면 이제 박원순 시장 때 만약에 아파트 공급을 충분히 해놨으면 이게 최근에 물량으로 나오지 않았겠냐 이 얘기를 야당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저 전임 시장 탓 또는 전임 정부 탓 뭐 이런 걸로 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소비하고 계시는데, 신통기획을 업그레이드한 정원호 후보의 착착 개발을 통해서 서울의 주택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저희 대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한 말씀만 덧붙이면 오세훈 시장께서 작년 초에 강남 3구 등 토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한 달 만에 사과하시면서 토호제 다시 정비 지정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 행정하시고, 또 서울의 대표적인 전시 행정으로 좀 손꼽히는 한강버스 같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다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 주시지 않는다면 지금의 지지율의 변화 추이는 크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